어떤 말이 그리 눈물 나게 했을까요? 어느 어머니의 유서를 읽으면서 맴도는 눈물을 삭히기가 어렵습니다. 자려고 누워서도 유서의 말이 떠올라 눈시울이 졌습니다. 그 유서의 전문은 이러했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잃고 세상이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죽음을 앞두었을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맏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40대 초반의 공무원이던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35년간을 홀로 오직 일녀 삼남, 자식들만 바라며 살아온 어머니의 유서입니다. 78세의 난소암을 얻어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이 유언이 공개된 장례식장은 흥건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눈물겹게 했을까요? 우선 자식들을 두고 자네라고 부르는 2인칭 대명사가 눈물겹습니다. 친구나 아랫사람을 대우하여 이르는 자네라는 말 속에는 자식을 끔찍하게 위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극진한 마음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머니로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요즘 세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떠올리기조차 꺼려지는 일이지만 부모의 학대로 어린 자식이 무도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식을 귀하게 대우하는 어머니임에야 자식인들 어찌 바른 성정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유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식들의 어머니를 위한 지성도 예사롭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들의 치성이 고맙기도 했겠지만 그 고마움은 그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미라고 불러주는 것이 고맙고 젖 배불리 먹고 어미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행복을 주어 고맙고 지압이 잃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되어주어 고맙고 세상을 떠날 때 곱게 갈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무 바랄 것 없이 거저 내 자식인 것만으로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있는 무의의 사랑이 눈물샘을 울컥 밀어올립니다. 노자가 말한 낳아주되 제 것으로 갖지 않고 위해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라게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 생이불류, 위이부시, 장이부제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자는 이를 일러 현덕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길 없는 묘한 도덕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머니는 당신이 있어 자식이 잘 산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 당신이 잘 살았다 하고 당신이 자식을 열심히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 당신이 열심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공을 자식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두고 노자는 공성이 불꺼 공을 이루고도 연연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 이는 곧 자연의 일이라 했습니다. 자연이 만물을 대하는 이치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와 같을진데 이보다 더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 순수와 숭고가 다시 눈물샘을 솟구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는 일녀 삼남을 일일이 다 부르면서 제 노릇하며 사느라고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느냐고 오히려 위로해주며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면서 자식들을 토닥입니다. 이에 이르러 방울 굵은 눈물을 지우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물며 그 자식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이 유언을 들으면서 자식들이 흐느낀 울음과 세상 사람들이 지은 눈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말할 수 없이 지극한 자애에 대한 깊은 감동의 눈물일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이며 자식의 부모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흐려지고 거칠어져 가는 세태에 이 글에 담긴 잔잔한 마음을 더욱 돌아보게 합니다.
이 유언의 어린 감동이 더할 나위 없는 큰 울림으로 새겨집니다. 여기서 누구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생애 종언을 앞두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저는 이 어머니만한 지성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면 미련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어찌 이런 말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내가 못한 것을 너희들은 잘해달라는 구차한 말조차도 남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어머니의 유서가 다시 눈물겹습니다. 오로지 가족과 자식을 위해 손발이 다 닳도록 일만 하시고 자기 몸은 돌보지 못하신 어머니. 그 깊은 사랑과 희생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합니다. 오늘은 어느 어머니의 유언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주 평등합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살아생전의 인생이 짧았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행복한 인생이었는지 불행한 인생이었는지 건강하게 장수한 복받은 인생이었는지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생각해보며 마지막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이든 어느 노인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늙은 것을 참 행복하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은 소년 시절에 요절을 했고,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일찍 갔고, 어떤 사람은 문지방에 넘어지면서 살 수 없어 이 세상을 하직하였고, 나는 지금 천수를 누리며 무사하게 살아왔으니 이는 행운이 나를 돌봄이다. 이에 감사하고 만족함을 느낀다. 오늘 나는 늙었지만 오늘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을 꽉 붙들고 오늘을 건강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값어치 있게 살고 멋있게 우아하게 여유롭게 살다가 예기치 않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여 자연으로 돌아가 흙이 되리라. 나는 늙어 지난 날을 느낀다. 우울했던 소년 시절이 더는 없고 기세 등등하던 젊은 시절도 더는 없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 다 겪었으니 인간의 쓴맛 단맛 다 보았고 시비곡직의 마음 깨달은 바가 있어 다시는 어리석게 모든 것을 맹종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일은 바람결에 날려보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기운과 정신을 편히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 해마다 지진으로 죽고 혹한으로 죽고 혹서로 죽고 홍수로 죽고 병들어 죽고 폭우로 죽는다. 지구의 이런 사고들이 당신을 일깨워준다. 노년의 생활은 간단해야 한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생각나면 전화하고 보고 싶으면 약속하고 좋아하면 사고 어디 가고 싶으면 달려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말고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이다. 어떤 때는 정말 시간이 길 것이다. 이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나의 기억과 추억이다. 친구의 마음속에 내가 남아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고마움일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더할 기쁨일 것이다. 여보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값진 삶일세. 이런 마음으로 노년을 살아가면 비참한 노후는 없다. 나는 늙어서야 자연을 느끼게 되었다. 자연이 이토록 아름답고 위대한지 몰랐다. 자연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우리도 결국 자연의 일부다. 태어나는 것도 자연이고 늙는 것도 자연이고 죽는 것도 또한 자연이다. 자연 과정에서 자연을 따라야 마음이 편안하다. 노년의 황혼 인생은 과거 일은 바람결에 날려보내고 정신을 편히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이 요동치지 않아야 한다. 어느 노인의 글이 어떠셨나요?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분들은 나의 노후와 노년에 대해 참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슬람 수피족은 병이 났을 때 먼저 의사에게 가기보다는
이전에 그 병을 앓았다가 나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더 현실적인 처방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삶을 살아오며 터득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방에 여행을 간다면 지도나 안내책자를 보기보다 얼마 전에 그곳을 다녀온 사람에게 직접 묻는 것이 더 좋다는 논리와도 같습니다. 은퇴 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의문이 생길 때면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에게 묻는 것이 정답을 얻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현인들로부터 지혜와 조언을 구해서 값진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년 연상의 선배와 차를 한잔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앞으로 선배가 걸어간 길을 내가 따라갈 계획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은 그리 살지 못했지만 내게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급적 많이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면 혼자서도 외로워하지 않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내면의 자아와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석 같은 깨달음과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요.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인맥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만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잡한 인간관계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쓸데없는 것들을 덜어내고 비워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심과 집착이 나의 노후를 망치게 하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들을 교훈 삼아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임종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동안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에 서툽니다. 평생을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한평생 풀지 못한 한만 남긴 채 세상을 져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활물품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정작 비싼 것은 생활에 그리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한 만큼만 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들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가진 것이라면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건을 사기 위해 몸을 혹사하며 일을 합니다. 남의 시선과 과시를 위해 돈을 씁니다.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곁에 두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첫째와 마찬가지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서, 자신이 없어서 우리는 감정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말도 못하고 상처받으며 살아온 시간이 얼마일까요? 남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성을 잃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인생을 흘러보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의 우정을 잃은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소홀했던 점을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친구의 사과를 받아주지 못했을까? 왜 그때 용기 내어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까 후회합니다. 없는 게 차라리 나은 인연도 있겠지만 자존심 때문에 안타깝게 놓친 소중한 인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친구나 가족, 지인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연이란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생을 지는 무렵에서
후회와 미련은 남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5번째는 변화를 꾀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후회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피했던 것입니다. 꿈이 있었고 배우고 싶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가족들과 여행도 많이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못한다는 핑계로 살아왔던 지난 인생을 그토록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조언과 후회로부터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세상을 하직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들의 유언이나 묘비명을 통해서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들이 생전에 염원하며 몸부림쳤던 자취는 묘비명으로 남아 후세에 전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망자의 해안과 깨달음을 통해 어느 가르침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요. 백년 전쟁 때 영국의 태자였던 에드워드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여 나를 기억하라. 지금 그대가 살아있듯이 한때는 나 또한 살아 있었노라. 내가 지금 잠들어 있듯이 그대 또한 반드시 잠들리라. 어느 성직자의 묘지 입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입니다. 이러한 글귀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헨리 8세의 딸로서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1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훌륭한 정치 수완을 발휘해 영국의 왕정을 반석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녀도 역시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직 한순간 동안만 나의 것이었던 그 모든 것들. 임마누엘 칸트는 수십 년 동안 규칙적으로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산책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죽음이 가까워져 왔다는 것을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던 칸트도 임종을 앞두고는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인은 칸트가 목이 마를까봐 설탕물에 포도주를 타서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어느 날 칸트가 더는 그것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이제 그만 일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칸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유언으로 어떤 말을 남기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런 유언을 쓸 수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시애틀 타임스는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여성 작가 제인 로터의 부고를 실었는데 이 부고를 쓴 사람은 바로 작가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삶이란 선물을 받았고 이제 그 선물을 돌려주려 한다면서 남편에게 쓴 유언에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생에 가장 운 좋은 날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을 줍니다. 우리도 성숙하게 죽음을 맞고 이들처럼 우아한 마지막을 그릴 수 있을까요? 중국의 동산선사는 살아있을 때는 철저하게 삶에 충실하고 죽을 때는 철저하게 죽음에 충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생은 멋진 여행이었다. 다음 생은 어떤 얘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의연해진다는 것은 인생을 그만큼 후회 없이 살았을 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인간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후회는 남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후회를 덜하는 방향으로는 노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묘비명이 있지만 제일 쇼킹한 것은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익살스러움으로 명성을 떨쳤던 버나드 쇼는 94세까지 장수하며 자기의 소신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묘비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는 동서양에 걸쳐 명성을 떨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간 문인이요, 철학자며 노벨상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물쭈물했다고 잡혀간 것입니다. 그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고 후회했을까요?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나이대별로 인생의 속도가 빠르게 느껴진다고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활하다가 임종이 다가와서야 쩔쩔매며 후회합니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묘비명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알려주는 조언을 듣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후에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하는지 평소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보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삶이란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은 생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일손을 멈추고 자신의 묘비명을 그려보세요.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 2막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한 번쯤 되뇌며 성찰하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혹시 이미 너무 많이 늙어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설령 인생의 전반전 50을 방황했으면 어떻습니까? 아직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영화에든 기승전결이 있고 책에도 챕터가 나뉘어 있으며 스포츠 경기도 잠시 쉬었다가 경기를 재개하며 기막힌 반전을 끌어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보다 훨씬 더 깁니다.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 얼마든지 다양한 스토리와 하이라이트, 반전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길어졌습니다.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실망할 필요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것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라. 잘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소위 적자생존의 시대입니다. 어떻게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부터 적어보세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머지나 증발합니다. 기록해둬야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반드시 적어두고 언제까지 목표를 이룰지도 생각해보세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빨리 작은 성공을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성공의 맛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성공할 때마다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세요. 하나씩 달성해 가다 보면 노후에 내 삶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루를 80대 20 법칙으로 살아보세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사람마다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다릅니다. 주어진 시간과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80대 20으로 나누어서 현재의 80을, 미래의 20을 투입해보세요. 이러한 실천법이 오늘과 내일을,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바람직하게 아우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고 사람마다 가용량이 다릅니다. 이를 자신에게 맞게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미련에 발 묶여 있지 말고 힘찬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됩니다. 건강 관리의 시작은 맵고 짠 음식, 과음, 흡연, 나쁜 자세 등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어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세요. 햇볕을 보며 꾸준한 걷기는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걷기의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세요. 몸의 근육도 중요하지만 마음 근육 키우기도 중요합니다. 명상, 여행,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건강 관리에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만의 휴식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우에서 소가 공격할 힘을 되찾기 위해 숨을 고르는 장소를 케렌시아라고 부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쉴 수 있는 나만의 나를 위한 케렌시아가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쉼표를 찍어야 할 곳에 마침표를 찍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의 2층 구석자리처럼 케렌시아는 반드시 거창한 장소일 필요도 없고 새벽 시간처럼 특정한 시간이나 여행, 명상 같은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정신적인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독서만큼 아이디어 발굴이나 정신적 성장에 좋은 자양분은 없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이상은 읽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꾸준한 독서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독서의 방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읽지만 말고 독서 기록을 남기고 활용해 보세요.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친구 삼아서 친해져 보시길 바랍니다. 책은 여러분에게 오래된 지혜와 지식을 안겨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남 눈치는 그만 보고 살아도 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이 자기 기준으로 하는 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론 그래서 어쩌라고를 배짱 있게 외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남의 그릇을 넘본다든가 내 그릇과 비교한다든가 하지 말고 내 그릇에 내 삶을 채우세요.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생각과 행동을 젊게 해보세요. 청년으로 50년 더 살 것인가? 노년으로 50년 더 살 것인가? 이것은 내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까지 늙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방법과 내용으로 소통해 보세요. 다양한 사람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 새 친구를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삶의 마지막 날까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오래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예뻐진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누구나 힘든 일을 겪습니다. 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은 마치 마법을 부리듯 갑자기 다가와서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흔들어 놓고 일깨워줍니다. 그 사이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괴로운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나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껏 잘 이겨내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스스로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안아주세요. 100세 인생 시대를 준비하며 여러분이 더할 나위 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당당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도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삶이 만족스럽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에너지와 활기를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내일도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이 내려준 인연을 저버린 채 늙은 부모를 방치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누구보다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 평생을 희생해가며 키웁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먹고 사는 것은 조금 힘들었어도 부모 손 크게 빌리지 않고 잘 자랐던 것 같은데 풍요로운 현대에 와서는 부모 노릇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자식 때문에 고민 한 가지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남편이 속 썩이는 건 애초에 남이라 별 생각 없이 넘기겠지만 자식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어디다 말도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니 이 응어리진 마음은 어찌 풀어야 할까요?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부모가 어디 한둘일까요? 제 주변 지인들만 만나도 남편 욕은 2시간이 넘도록 하면서 자식 자랑은 해도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또 다른 자신이기 때문에 자식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고 자식의 흉은 곧 자신의 흉이 되니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남편에게 서운해도 보물 같은 자식들만 보고 여태 살아왔는데 뭐든지 좋은 것만 해주려고 고된 일 가리지 않고 헌신하며 살았더니 자식들이 엄마의 고생도 몰라주고 자기들 잘 살 궁리만 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그럴 줄 몰랐다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 노후 준비는커녕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된 노인들은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흔합니다. 오늘은 자식들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두 퍼줬다가 영혼까지 탈탈 털린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현대의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6명의 자식에게 버림받아 찜질방을 전전하던 88세의 할머니 사연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들에게 버려진 88세 새우등 할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왔던 글입니다. 그런 불효자 또 없습니다. 90세가 다 되신 할머니가 3년이 넘도록 유리걸식하며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께 나도 데려가 달라며 한숨과 눈물로 연명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선 8.15 해방전 당시 나이 14세에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사시다가 할아버지와 혼인하여 슬하에 6남매를 두셨습니다. 그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부모님 자신들은 모진 삶의 무게와 가난에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며 견뎌내야만 하셨습니다. 첫째 딸을 낳은 후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6년 만에 제대를 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전쟁터에 가신 후 6년 동안 굶는 것을 밥 먹듯 하며 가난한 살림에도 시부모님을 남편 몫까지 정성껏 섬기며 효도를 다하셨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제대 후에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선 안 된다고 하시며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손발이 다 닳고 등이 휘도록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40여 년 전에 자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누에를 치시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어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방치해 두었던 허리는 그 후로 더 심해져서 새우등처럼 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겨두었던 부동산 현금, 금부치까지 전 재산을 모조리 자식들에게 주고 남은 거라고는 노부부가 오손도손 의지하며 살아가던 집과 텃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부모님께 찾아와서 시청 앞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부모님의 마지막 노후 자금인 집과 텃밭을 팔아서 보태주면 부모님 노후를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며 온갖 가머니설로 노부모를 구워 삶았습니다. 자식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노부부는 둘째 아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효도는커녕 차가운 홀대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던 집과 텃밭을 매매한 대금을 둘째 딸이 은행에서 바로 가지고 간 후에 4에서 5년이 지나도록 그 효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 후 둘째 아들은 연락을 끊은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6.25 참전용사이며 정신력이 무척이나 강하고 꼿꼿하셨던 할아버지는 애꿎은 할머니에게만 역정을 내셨고 할머니께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앗아간 노후 자금을 찾아오라며 추궁하시다가 그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5년 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아무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할멈 자네는 저놈들이 가져간 돈들을 다 돌려받아서 병원에 가서 아픈 곳도 치료하고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그 돈을 다 쓰면 그때 나한테 와.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호강 한번 못 시켜주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최근 3년 동안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꼬부라진 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지인의 집으로 찜질방으로 돌아다니시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셨습니다. 현재 자식들로부터 방임과 유기, 제약대로 노인학대보호기관에 다시 재입소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유기 방임한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집도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는 바람에 할머니는 아들, 딸들의 집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십니다. 6남매 중 4남매가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모자라서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것까지 몽땅 가져간 채 연락을 끊은 자식들은 천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대궐 같은 큰 집에 살도록 도와준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넓은 57평 아파트에 작고 꼬부라진 몸 놓으실 방 한 칸 내드리지 않고 쌀쌀한 밤거리로 내쫓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또 어디 있겠나요? 할머니의 큰아들은 부모님과 왕래를 끊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4년 전 할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해져서 사망 전 큰아들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했는데도 큰아들 부부는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유기, 방임 후 3년 동안 생활비, 의료비가 없어서 자식들이 그동안 가져간 돈을 되돌려 받아서 혼자서라도 살아보려고 경남 양산에서 자식들이 살고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그 먼 거리를 수차례 콜택시로 오고 갔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는 탓에 수소문 끝에 찾아갔지만 엄동설 안의 문도 열어주지 않고 늙은 엄마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아들, 딸을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 혹한의 날씨에 이대로 조금 더 문 밖에 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둘째 아들 집 위층 아주머니께 우리 아들놈이 문을 안 열어줘서 지금 얼어 죽게 생겼으니 하룻밤만 나를 댁에서 재워주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했더니 그 위층 아주머니는 아들도 늙은 엄마를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할머니를 하룻밤 재워주면 할머니 아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우리 집엔 절대 안 돼요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할머니는 내가 오늘 밤 이대로 둘째 아들놈 집 문 밖에서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서 죽는구나 하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사지가 벌벌 떨리며 정신이 아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몸을 추스린 후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왔지만 경찰은 부모 자식 간에 만나서 타협점을 찾으라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괘씸함에 남매가 가져갔던 돈의 차용증을 받아 두었던 것이 있어서 경찰서에 존속학대 차용으로 고소를 했지만 2달 만에 돌아온 답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긴 노숙 생활로 지치고 병든 몸에 88세의 할머니는 거리에서 죽으라는 말인가요? 할머니는 몹쓸 자식 놈들에게 비정하고 참담하게 버려진 몸으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이대로는 원통해서 죽을 수가 없답니다. 그 이후 할머니께서는 3년을 보지 못했던 막내 아들 집에 힘들게 물어물어 찾아갔지만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사는 사남매가 부창부수로 문 밖에서 초인종도 눌러보고 수십 번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 이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난리야. 이번엔 또 어떤 놈이 우리 집을 알려줬어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늙은 엄마를 대하는 막내 아들 놈의 행태인가요? 할머니께서는 막내 아들 집 문 밖에서 추위에 떨었지만 끝내 막내 아들은 노모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3년째 연락이 두절되었던 막내 아들 집 주변 시립복지관에서 하룻밤, 다시 찜질방에서 하룻밤 그렇게 이틀 밤을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고 배회하다가 끝내 피해버린 막내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노인학대 보호기관에 재입소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불효자들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고 빈 껍데기만 남은 늙은 엄마를 부모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가락지까지 모조리 모아서 앗아가고 파렴치한 불효를 저지른 저 자식들에게는 배은망덕이란 단어조차 사치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저 불효자들에겐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금이야 오기야 길러내고 아낌없이 다 털어주었던 자식들과 또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처절한 사투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할머니께서는 자식을 잘못 키운 내가 죄인이란 심정으로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찾아가서 구걸할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새우등처럼 굽은 허리에 앙상한 몰골이 되셨지만 끊어지지 않는 목숨의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깜깜한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버틸 뿐입니다.
이제 와서 저 불효자들에게 할머니를 모셔다가 효도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으시답니다. 부디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 불효자들이 온갖 가머니설로 효도 약속을 하며 가져갔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할머니께서는 그 돈을 꼭 되돌려 받아서 아픈 몸도 치료하고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 하십니다. 부디 이세호 등 할머니의 남은 여생의 밝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사연을 듣고 처음엔 이게 실화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고 빈 껍데기만 남은 90세가 다 된 늙은 엄마를 자식들이 서로 연합하여 잘 모시고 보살펴 드리기는커녕 부모님 집안에 돈이 되는 것은 부모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가락지까지 모조리 모아서 앗아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파렴치한 불효를 저지른 자식들에게는 욕도 아깝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려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다 해줄 거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최선일까요? 주변의 어르신들만 봐도 비슷한 사례가 흔합니다. 자식에게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리고 돈을 벌 능력은 없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늙은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외로움과 서러움만 밀려오지요. 각종 교육비, 사업자금, 결혼자금까지 몽땅 지원해주고 나니 자식들은 제 살 길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연락도 잘하지 않고 공허한 마음만 드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퍼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 여기며 지내왔던 시절이 그토록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자식에게 상처받아 소리쳐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 큰 자식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그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식이 도와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내 노후자금만큼은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저 사연의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모두 저렇게 된 것이 자식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털어주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자식들은 나에게 이렇게 밖에 못하나 하고 서운해하는 것은 자식과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녀 스스로 자립하고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때 감사함 대신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 차이 때문에 여러 가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런 행동은 자녀를 망친다고 말합니다. 과한 희생을 하는 대신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도 행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줄이려면 부모가 자기 자신부터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하고 자녀만 바라본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모도 자식도 완전한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드리는 돈으로 차라리 자신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녀도 알아서 제 길을 가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마음씨는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00세 부모가 80세의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대개의 부모는 자식에 대한 믿음이 깊고 자식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들, 딸은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자녀는 이미 부모로부터 분리된 가까운 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지만 사람의 장래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요즘은 자녀에게 노후 위탁은 생각조차 못하게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식 농사가 노후보험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여유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100세 시대는 인류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장수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후 대비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1위이지요. 게다가 생활비와 의료비 조달로 노후 파산에 60대, 70대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노부모는 자녀에게 부담만 주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부모 봉양은 고통거리가 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고 가족의 정은 메마릅니다. 부모의 부양 문제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가정 파탄 사례가 늘고 있고 심지어 부모에 대한 학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인생의 후반기인 노후 준비에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자식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노후 대책을 못한 부모의 마음은 무거워서 노후의 즐거움을 거의 체념합니다. 무전 유병장수의 노후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안락사 도입이 시급하다며 존엄사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부양의식은 약해지고 국가의 노후 부양은 한계가 있어 가뜩이나 서글픈 노후는 고달프기만 합니다. 엄마는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아들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를 때 뒤에서 나뭇가지를 꺾으며 간다지요. 아들이 엄마를 버리고 산을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리지 말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자기가 버려지는 순간조차 자식 생각만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자녀를 둔 부자가 말하는 10가지 지침을 소개합니다. 꼭 부자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역경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악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녀를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의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부자의 많은 자녀들은 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할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부유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으며 부모의 사치스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가 된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 전략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무척이나 영리해서 부모가 실천하지 않는 규칙은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모순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성숙하고 엄격하며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부자는 자녀를 위해서 신탁기금을 마련했으나 40세가 넘어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이미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돈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큰애야,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둘째야, 너는 여름 별장을 받을 거고. 막내야, 너도 땅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식의 구두 약속을 절대 하지 마세요. 쉽게 잊어버리기 쉽고 또 누구에게 뭘 준다고 했는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와 다른 형제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다섯 번째는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면 안 됩니다.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은 사랑의 표시나 의무의 대가 혹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줘야 합니다. 성인 자녀들은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책략을 쓰는 부모에 대해 애정과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 성인 자녀나 며느리 또는 사위의 생활 방식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녀와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지 마세요. 부모가 그동안 축적해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태도는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합니다. 성취욕이 강한 부유층 출신의 자녀들 중에는 재산 축적이 최상의 목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의 성취 목표 가운데 돈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행동 동기와 성취 목표는 각기 다릅니다.
부자가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해도 자녀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하는 건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리는 꼴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자녀들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9번째는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돈 쓰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돈벌이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항상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돈을 쫓지 않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10번째는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건강 장수, 행복 사랑 넘치는 가정, 자립 진실한 친구 가운데 5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인생이라는 케이크 위에 장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훔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인간은 모두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부모는 다 자식에게 헌신해야 하고 자식은 다 부모 말에 따르고 섬겨야만 하는 것 자체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이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올림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기대지 말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서 도와주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과 가족이기에 도와줘야만 되는 의무적인 부담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식이 늙은 나를 봉양하길 기대하지 말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노후를 사셔야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 자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